이 작품을 보고 어떤 느낌 받으셨나요? 그림인지 사진인지 헷갈리지 않으세요? 털이나 수염에 대한 묘사가 정말 사실적입니다. 금방이라도 이 호랑이가 그림 밖으로 뛰쳐나와서 저를 덮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박소정 큐레이터는 어떠셨어요? 저는 실제로 이 작품 처음 보는데요. 빨려 들어갈 것 같아요. 그렇죠. 호랑이 색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실적인 묘사라든지 작품이 주는 그 스케일 때문에 압도하는 힘이 상당합니다. 네, 저도 그랬어요. 홍경훈 평론가께서는 네. 어떠셨어요? 네, 뭐 소정 씨가 잘 말했어요. 네, 정말 크기도 크니까 일단 위압적이고 그 다음에 뭐 묘사도 상당히 디테일해가지고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사진인지 그림인지 구분이 좀 모호한 지점도 있죠. 그런데 이게 호랑이의 눈이라는 작품인데요. 그 전에는 강한구 작가님이 이런 그림을 그리지 않으셨어요. 네, 근데 지금은 설치도 하시고 조각도 하십니다. 이 그림이 탄생하게 된 계기는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서였어요. 이거는 캔버스가 아니라 알루미늄 이렇게 그 하드에다가 그린 그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캔버스만 사용한다는 그런 고정관념, 또 인물화만 그린다는 고정관념, 네, 이것을 벗어나기 위한 하나의 그 용기 있는 도전이었고요. 또 하나는 그 호랑이가 갖고 있는 그 어떤 그런 위압감이라든가 전달하는 메시지가 작가의 어떤 그런 자존감, 네, 세속에 흔들리지 않겠다는 그런 그 고집, 네, 그것을 반영하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강현구 작가님 작품을 극사실주의, 네. 하이퍼 리얼리즘 이렇게 분류하잖아요. 설명 좀 해주시죠. 네, 하이퍼 리얼리즘, 우리나라 말로는 극사실주의라고들 해요. 뭐 슈퍼 리얼리즘, 포토 리얼리즘, 뭐 여러 용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그리는 아주 그 장인적인, 수공적인 느낌이 있는 그림들이죠. 1960년대 미국에서 처음 시작된 미술 경향이에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는 1970년대 들어왔고, 그들은, 그러니까 서양 친구들은 굉장히 그 냉정하게 바라봤습니다. 척클로스처럼 인물을 냉정하게 바라본다든가 광고판 이런 것들을 도시 문명의 한 단면을 고스란히 투영을 하려고 했다면 우리나라 작가들은, 강현구 작가님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 작가들은 거기다 해석의 여지를 심습니다. 그래서 이 겉모습이 전부는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메시지, 그 다음에 마인드, 이런 정신, 품격, 네, 그것을 알고 이해하면 어느 정도 구분이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작가님 빨리 만나 뵙고 싶네요. 자리 옮겨서 만나볼까요? 압도적인 크기와 섬세하면서도 독특한 정서를 담은 인물화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 작가 강현구. 과거 실존했던 인물들을 현대적 이미지로 재해석해낸 그의 작품은 세월의 흐름에 따라 변화된 인물의 외형은 물론 삶의 희로애락까지 사실적으로 담아내 마치 현존하는 인물의 사진을 보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극사실주의 기법으로 자신만의 독특한 인물화를 탄생시킨 작가 강현구. 중앙대학교 서양학과를 졸업하고 결혼과 동시에 붓을 놓았다가 48세에 첫 개인전을 열며 특유의 뚝심으로 미술계의 신화를 그려왔다. 그리고 지난 2007년 홍콩 크리스티 경매를 통해 세계적인 작가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작품만큼이나 특별한 작가 강현구. 그의 작가 인생의 모든 것을 아트앤토크에서 만나본다. 강현구 작가님 모시겠습니다. 작가님 어서 오세요. 오늘도 역시 패션 감각이 대단하신 거 보여주시는데요, 작가님? 외출을 하다 보니까 그냥 작업복을 입고 나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작가님 하면은 패션 센스도 남다르시지만 얼굴도 보면은 잊혀지지 않는 얼굴이시잖아요. 방청객분들께 물어볼까요? 누구 닮으신 것 같으세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저로서는 뭐 그 말을 들을 때가 가장 보람되고 네. 예술을 하는 이게 보람을 느낍니다. 너무 황공스럽고 그 영광스러운 비교라서 제가 표정 관리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작가님 얼마 전에 한국 보도사진전인가요? 거기서 최우수상을 받은 그 인물 사진이었죠. 예, 예. 네.
그것은 월간지 기자가 이제 보도 인터뷰 도중에 제가 다소 좀 그 격앙이 된 순간에 그 따라온 그 사진 기자가 네. 그 모습을 이렇게 순간 포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사진을 찍기 위한 그 연출이 아니고 그 제가 그렇게 무서운 사람은 아닌데 그 사진만큼은 좀 다소 좀 악마적인 요소까지도 보이지 않나 싶어서. 저도 그거 실제로 봤거든요. 네. 눈에서 빛이 나왔습니다. 예. 레이저가 막 나왔나요? 예. 좀 끔찍했어요. 또 작가로서 작품이 상을 받으신 게 아니라 그 피사체로서 대상이 맞아요. 되신 거잖아요. 그 소감은 또 특별하실 것 같은데요. 저의 모습은 자화상으로 이렇게 많이 표현되었지만은 다른 사람이 내 모습을 캐치하였을 때 그 어떤 느낌인가 또 새로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봐도 다소 좀 끔찍하고 또 내가 봐도 무서웠습니다. 그 평소에도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닮았다는 얘기를 들으실 정도로 좀 잘생기셨잖아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잘생겼다는 생각은 아니고요. 좋은 의미의 그 예술적 권위, 네. 그것이 이렇게 넘쳐 흐르는 모습을 봤을 때, 이 어렸을 때부터 저 진정한 의미의 그 카리스마, 이것이 나에게도 있었으면 하는 그런 희망이 이 젊었을 때부터 있었습니다. 네.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자화상을 그리는 그 이유가 좀 궁금해서요. 의사의 수술로 친다 그러면은 자기가 자신의 몸을 수술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나를 다빈치화 시킬 수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내가 비참해지면은 나를 노숙자의 그 얼굴 표정으로 또 이렇게 그리기도 하고 또 붉은색을 사용해서 내가 나에게 보내는 어떤 경고의 메시지를 띠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지금 존재하지 않은 피사체, 지금 내가 20년 후에 더 늙은 모습의 자화상은 그때를 향한 어떠한 계획이자 설계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따라서 나라는 고유명사를 그린 것이 아니고 나라는 대명사가 바로 자화상의 의미지 않겠는가. 일반인의 시각으로서 내 얼굴도 아니고 남의 자화상을 집에 걸어놓기가 조금 무섭고 좀 꺼려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저 역시 제 작업실에서 제 그림을 보면은 좀 저도 무섭습니다. 뭐 특히 이렇게 천둥치고 이렇게 사이키 조명이 들어오고 이러면은 저도 좀 무서워요. 그만큼 이 초상화, 특히 확대된 초상화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벽에 걸어놓기가 굉장히 부담스럽고 또 크기 자체가 제가 모든 그림이 다 3m에 가까운 그림이기 때문에 일반 우리의 주거 개념으로 볼 때는 이렇게 붙이기가 여러모로 이렇게 어려웠을 겁니다. 하지만은 저는 그 크기가 내 그림에 어울렸기 때문에 그때나 지금이나 그 크기를 고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팔포 작가라는 별명이 있으시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 얼굴이라는 소재 때문에 저 친구는 팔기를 포기했다. 아마 팔기를 포기한 모양이다.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저한테 붙여줬던 별명 같습니다. 하지만 그 포기라는 것은 내가 팔기를 희망하기 때문에 포기라는 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는 다른 사람이 붙여준 것이지 저는 팔기를 포기는 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화상을 주로 그리시잖아요. 지금까지 주로 몇 점 정도 그리셨어요? 자화상은 제가 그리는 소재 중에서 한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제가 그리는 200호 크기의 작품이 300점, 400점 되었을 때 자화상의 숫자 역시도 100여 점을 훨씬 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해외 전시하셨을 때 한류 스타 못지않은 인기를 얻으셨던 그런 에피소드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노벨상을 받으면은 그 이름과 외모가 일치되지가 않습니다. 그 우리가 보통 노벨상 누가 받았다 이러면은 그 이름은 기억하지만은 얼굴까지 기억되기는 사실 참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우리 화가들 중에서도 자화상을 많이 그리셨던 분들, 빈센트 반 고호, 렘브란트, 이런 분들의 작품을 기억하고 그 작가의 얼굴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바로 그 자화상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그 중심가에서 네. 저를 알아보기가 쉬웠겠죠. 네. 자화상을 봤기 때문에 네. 저를 이렇게 거리에서 알아보지 않았나. 네. 사실 우리가 이중섭은 많이 알지 않습니까? 박수근도 많이 알죠. 근데 거장으로서. 근데 이중섭의 얼굴을 이제 연상하라 그러면 거의 모르세요. 잘 모르죠.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죽기, 얼마 전에 나는 미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남긴 소묘 한 장이 전부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작가님 말씀처럼 이제 그 얼굴과 그림이 매칭이 잘 되니까 네. 굉장히 알아볼 확률이 높아지고 그것이 소재가 되고 또 다시 한번 확산되는. 네. 우리나라도 아니고 외국에서 나를 알아보고 굉장히 뭐랄까요. 작가로서 뿌듯함도 있으셨을 것 같고요. 대중과 소통을 해야 되는 게 또 예술가잖아요. 기분 어떠셨어요? 작품이 안 팔릴 때는 왜 자꾸 네 얼굴만 그렸냐라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죠. 그때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동료들에게 그림이 안 팔리면은 쪽이라도 팔아야 된다. 지금 다른 소장가들이 제 그림을 소장해 주는 것도 작가로서는 참 다행스러운 일이겠지만은 그것보다도 더 보람을 가지는 것은 생존 작가임에도 불구하고 그 제 자화상을 선호해 주셨을 때는 내가 그림을 대중과 함께 이 공유하는 그림을 그렸다라는 대단한 자긍심이 이렇게 듭니다. 저의 얼굴을 선호해 주신 분을 생각할 때 이 어깨에 상당한 그 부담과 또 이 책임을 느끼고 앞으로 제 화업 기간에 상당한 그 격려를 해주는 그런 고마움을 이렇게 느끼면서 이제까지 해왔던 대로의 그 작가 생활을 각오하고 네. 어떤 배수의 진을 치는 또 마음이기도 합니다. 아트페어에 꾸준하게 참여하시는 이유도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아트페어와 옥션에서 작품이 선보여지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많은 미술 애호가와 많은 그 세상에 관심을 받고 있는 그 호기심 어린 옥션이라든지 아트페어에 있어서는 그 개인전을 하는 것보다도 그 짧은 프리뷰 쇼라든지 아트페어의 벽면은 나의 신제품을 발표할 수 있는 절호의 저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는 사람은 한 명이지만 보는 사람은 수만 명이다 생각했을 때 그 시장에서 내 작품을 보이고 많은 감상자들에게 선보이겠다. 이것이 제가 시장의 벽면에 작품을 전시하는 이유입니다. 국내외를 불문하고 네. 국립미술관이라든가 유수한 공간에서도 작품을 갖고 계시고 전시를 하셨어요. 2007년에 세계 그 주요 경매사라고 할 수 있는 홍콩 크리스티에서 2007년에 약 8억 원 정도의 아주 큰 높은 금액에 낙찰된 기록을 갖고 계세요. 그 당시에 이제 선보였던 작품이 파란색의 반고흐라는 그 작품이었어요. 굉장히 인상적이고 아주 카리스마가 넘치는 그런 작품이었죠. 유명 인물들을 많이 또 그리시는데 그 계기라든지 배경이 있으신가요? 유명인의 고유명사를 역시 그린 것이 아니고 그 유명인의 얼굴은 그 시대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표정입니다. 그래서 인기가 있는 혹은 잘 알려진 있는 유명인의 피부를 그렸다라기보다는 그 사람을 중심으로 벌어졌던 어떤 그 시대적 상황, 이제까지 제가 그린 천여점의 얼굴을 그렸다면 그것은 안면이 아니고 아마 사회의 모습이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작가님 이제 그림을 좀 살펴볼까 해요. 누군지 알 듯 말 듯도 한데 누구예요? 빈센트 반 고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빈센트 반 고흐의 너무 잘 알려져 있는 모습을 떠나서 그 눈동자를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뭔가 순간적으로 놀라움이 있는 고흐가 발견하는 경이스러움, 그리고 그것이 작품에 옮겨질 수 있다는 가능성, 이것이 고흐의 눈에 순간적으로 어떻게 고흐는 느꼈을까. 밀짚모자만 고흐를 닮았고 사실은 별로 고흐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다 그려졌을 때 느낌은 고흐라고 네.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네. 수 있습니다. 고흐 하면은 귀자른 그 자화상. 맞아요. 그것만 우리가 많이 기억을 하죠. 네. 근데 또 고흐라고 생각하고 보면 또 고흐 같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죠? 네. 강영구 작가님 작품 보면은 처음 보시는 분들은 압도하는 것 때문에 무섭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얼굴이라는 게 인간의 내면과 외면을 그 동시에 보여주는 유일한 공간이거든요. 감정들을 고스란히 인물에다가 표현을 하시는지 작업 과정까지 한번 좀 들려주시겠어요, 작가님? 일단 특정인 아니면 또 자화상, 또 불특정 다수인이라고 하더라도 누구에게나 그 마음의 감정이 있습니다. 고흐의 목소리를 내가 알고 있다고 그러면은 지금보다 고흐를 더 잘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림 속에 표현되지 않는 내면에 대한 자연스러운 스터디가 그 그림을 그리게 만듭니다. 사진기가 없었던 시절의 사람은 그 일반 사람들이 느끼는, 일반 사회가 느끼는 캐릭터를 대단히 중시합니다. 설사 고흐가 이렇게 생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고흐의 자화상, 많이 이 세상에 알려진 그 자화상의 이미지를 저는 총체적으로 저의 한 개념으로 통일시킵니다. 세상에 알려지지 않는 비밀스러운 사진을 가지고 있지 않겠는가라는 오해까지 받으면서 저만의 상상력을 씁니다. 이 작품 과정을 들었는데 어떤 관점에서 또 그리시는지 그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그림의 기능에는, 또 얼굴의 기능에는 여러 가지 사유가 뒤따르게 되죠. 예를 들어서 붉은 자화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레드카드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나에게 경고를 보내는 의미의 그림이기도 하고, 고흐의 명작 별이 빛나는 네. 밤에 그 작품에 대한 느낌 속에서 이 고흐는 정렬의 빨간색으로 그려도 되겠지만은 이 분위기는 별이 빛나는 밤에처럼 푸른색으로 그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또 그림을 보는 그런 예, 관람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또 그리신다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정면성을 강조하는 것은 가장 소통하기가 쉬운 눈빛의 교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그림이 완성되어 갈수록 그림 속의 눈이 나를 쳐다보고 있고, 오히려 내가 감상을 당하는 느낌이 들 때 그제서야 어떤 완성이 되어감을 이렇게 느낍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해보게 돼요. 네. 뭐 오드리 헵번이라든가 이런 또는 반 고흐라든가 유명인들을 이제 많이 그리셨는데 그분들이 갖고 있는 상징이 있죠. 오드리 헵번 그럼 뭐 그 봉사활동 나중에 말년에 그다음에 반 고흐 하면 되게 뜨거운 예술적 열정. 작가님 작품에는 아마 그런 것도 하나의 그 수용하는 대상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아주 섬세한 묘사. 네. 네, 특히 털이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강 작가님의 별명이 강털구였대요. 네. 우리가 보통 미술대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얼굴을 그리고 입학을 합니다. 석고대상을 하니까. 그러나 미술대학에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얼굴을 그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석고보다는 상당히 많은 난이도가 이제 뒤따르기 때문이죠. 네, 네. 저는 그 털 그리는 것이 아주 이렇게 즐거웠어요. 털이 없는 사람을 그리기가 사실은 저는 더 어렵습니다. 네. 그 제가 대머리 마릴린 먼로를 그려봤는데요. 그런 예. 그림도 있어요?
네. 있습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역시 마릴린 먼로의 캐릭터는 이 머리털이 이렇게 풍성한 머리. 네. 이것이 있어야. 근데 그 캐릭터를 지우고 그림을 그리려니까 대단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꼬마 때부터 이렇게 털 그리기를 좋아했어요. 예. 볼펜을 꺼내 들고 또 위통을 벗고 이 어머님 경대 앞에서 제가 가슴털을 2시간을 그렸습니다. 손등에도 그리고 겨드랑이도 그리고. 작품에는 실제로 털 미세한 작업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에어브러쉬 콤프레시아의 에어브러쉬를 동원해서 물감을 이렇게 분무기로 뿌리는 식으로 그립니다. 그러면 이제 그 명암을 일단 그리고 그 물감이 많이 쌓이기 전에 학생들이 쓰는 지우개의 아주 그 날카로운 면으로 이렇게 한 올 한 올을 이렇게 닦아 나가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물감이 다소 말랐을 때는 면봉에 이렇게 기름을 묻혀서 마른 부분을 닦아내는 방식도 이렇게 쓰고, 그러니까 결국 최종적으로 나와 있는 라인이 머리의 바깥 부분이 네. 되고 네. 처음에 그렸던 머리카락 부분이 이렇게 안쪽에 있는 머리카락이 이렇게 되겠죠. 네. 지금 도구 중에 면봉으로 그림을 그리신다고 했는데 굉장히 좀 생소하잖아요. 뭐 특별한 면봉인가요? 흔히 이렇게 귀를 팔 때 아. 쓰는 뭐 그런 면봉이죠. 특별할 것처럼 느껴지는데. 네. 왠지 금으로 된 거 아닌가? 그러게. 500원짜리 그거였단 얘기예요, 지금? 면봉 하나에 네. 털 하나를 그린다고 보시면. 아, 그렇군요. 네. 그러나 저는 우리 생활 용구, 어떨 때는 아까 그 호랑이를 그렸던 그 알루미늄 패널에는 그 철물점에서 그 철솔, 그리고 끝이 뾰족한 끌, 막 이런 것들이 제가 그림을 그리는 그 도구입니다. 그러면 면봉으로 막 작업하시다가 좀 귀 간지럽고 하면 그걸로 이렇게 파시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먼저 파고 그리죠. 그래, 순서가 바뀌었어요. 그렇고 네. 재활용까지. 예. 결국엔 그 창작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고정적으로 생각하는 분, 뭐 팔레트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현대 예술계에서는 작가들 어느 것도 작업의 소재로 삼을 수 있고 도구로 쓸 수도 있다는 네. 것을 되게 그러네요. 실험적으로 네. 보여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그 중에서도 가장 이거는 획기적이다. 내가 발견한 도구 중에서 그런 건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뭐 지금은 제가 하도 흔하게 이 지우개를 하기 때문에 별로 신기할 게 없지만은 처음 그 지우개를 지도했을 때 어떻게 유화를 지우개로 닦아내면서 그릴까? 이것은 굉장히 제가 디테일하게 그리는데 굉장히 좋은 도구였습니다. 머리카락만 그리는 게 아니겠죠. 네. 피부에 어떤 땀구멍 같은 것도 일단 에어브러쉬를 뿌리고 땀구멍 주변에 그 광선의 방향을 네. 감안해서 닦아내면은 그 이렇게 탁 파져 있는 조그마한 네. 땀구멍까지도 다 이렇게 지우개로 그렸으니까 상당히 저한테는 굉장히 결정적인 도구였었고, 알루미늄 패널에도 네.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이 스크래칭을 생각했습니다. 가령 우리가 얼굴에 이 흩날리는 머리카락이 있었다 할 때는 긁어내기보다는 그 강력한 그 스크래칭의 효과로서 알루미늄의 발광 상태를 나타내는 거죠. 큰 화면에 머리카락 한 올을 얼굴이 완성시킨 다음에 그을 때는 저 역시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 그림이 망치지 않을까. 그렇지만은 눈을 감고 빠른 속도의 선을 내리 그어야 자연스러운 선이 네. 나타납니다. 조심스럽게 그 내가 의도하는 선을 그린다고 하면은 굉장히 이 손이 흔들리면서 네네. 자연스럽지가 못합니다. 네. 따라서 알루미늄의 그 스크래칭 또 알루미늄의 일정 부분은 눈 감고 그린다고 봐도 과언은 아닙니다. 학창 시절 얘기가 저는 유년 시절도 되게 궁금해요, 궁금해요. 저도. 예. 왜냐하면 작가님한테서 느껴지는 이 카리스마가 유년 시절에도 반항아, 저항, 뭐 이런 단어가 자꾸 생각나요. 반항을 하지 않고서는 못 베기게끔 그렇게 제가
제 착각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이거는 반항을 안 하면은 밤에 잠이 안 올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이 지금 우리는 이 사회에서도 그런 현상들이 대단히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학생 네. 때뿐만이 아니고 지금도 저는 그 부조리를 이렇게 느낍니다. 성인이 되면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세파에 많이 붙잖아요. 이거 부딪히고 하다 보니까 유년 시절에는 뭘 모르지 않습니까, 잘 보통. 모르죠. 네. 근데 제가 듣기론 이미 고등학교 때부터도 우리 작가님은 반항? 네. 좀 제가 그 늘 학점이 안 좋았어요. 제가 그 실기 능력에 비해서 학점이 굉장히 이렇게 좋지를 않았었죠. 그때 학점을 잘 받는 기준은 그 절대 순종이 없으면은 이 학점이 나쁠 수밖에 없죠. 네, 네. 뭐 거기에 대한 불만 그리고 또 그 당시는 사사라는 개념으로 그 자신의 그림을 따라 그리는 것 지금도 있죠 그런 네. 풍이. 네, 그런데 있습니다. 또 자기 말을 안 들으면은 모든 그 권리에서 이렇게 그 제외가 박탈당하는, 되는 네. 그런 상황이 있죠. 미술 대학생이 되었으면 나는 거의 프로가 되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리고 또 따라 그릴 사람도 많아요. 제 마음속에 존경하는 그 세계적인 대가 따라 그릴 분들이 너무 많은데 그 선생님을 따라 그린다라고 하는 것은 등록금이 이렇게 아까우니까 뭐 이렇게 교수님한테도 내가 따라 그릴 사람은 따로 있다. 네. 작품으로도 반항을 하셔서 에피소드가 조금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네. 제가 당시 70년대 초반에 미국의 하이퍼 레알리즘 계열의 이제 그림들이 학생들 사이에 이렇게 굉장히 동경이 되고 이랬을 때 저는 그 극사시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돈을 그렸습니다. 돈이요. 돈. 예. 코인이 아니고 이제 지폐를 그렸죠. 그게 교내 예심에서 이렇게 낙선이 되더라고요. 예. 그리고 나는 그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몇 달 동안을 고민했는데 그 이렇게 학점이 안 좋은 학생의 차별을 받고 그것을 낙선시켰을 적에 저는 대들었어요. 만약에 선생님이 본선 심사위원이라면 내가 미리 떨어졌다고 생각하겠다. 그렇지만은 본선 심사위원이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미대생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상대생이라 하더라도 서예를 취미로 삼고 또 서예의 소질이 있으면은 상대생도 대학 미전에 출품을 하는 판국에 내가 미대생으로서 출품 못할 이유가 없다. 결국 네 알아서 하라. 협박이죠. 그래서 저는 미대생들이 따로 그 당시에 접수를 하고 일반부 접수가 따로 있었는데 저는 그 그림을 들고 일반부 접수를 했습니다. 네.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 그림이 이렇게 특선보다도 높은 장려상을 결국은 수상을 했죠. 선생님께 막 대들고 그랬던 것도 어떻게 보면 자신감이 있어서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작가의 길을 걷게 되셨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뭐 어려서부터 재능을 인정을 받아서 탄탄대로를 걸으신 건지. 예, 우선 어렸을 때부터 이 소질은 있었습니다. 소질은 있었지만은 그 소질이 이게 빨리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화가의 생활을 보니까 참 보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어떨 적에는 나는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이 화가들의 생활을 보니까 어린 나이에 봤을 적에 너무 비참해 보였습니다. 지금 역시도 화가들은 굉장히 또 힘든 생활을 하고 네.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어렵죠. 네. 하물며 그 당시에 그 화가들의 참 비참한 모습을 보니까 그 화가가 되겠다는 생각이 없어지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렇게 어린 나이답게 뭐 여러 가지의 이렇게 희망이, 장래의 희망이 이렇게 생겼을 때 또 군인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육군사관학교를 네. 진학을 하고자 네. 또 이렇게 미술 생활을 이렇게 잠시 네. 치운 네. 경우도 이렇게 있었죠. 그러나
역시 제 운명인지 어떤 방해적인 요소가 이렇게 일정에 있었지만은 모두 다 잘 이겨나갔던 것 같습니다. 한참 그래야 될 젊은 나이에 직장을 들어갔지만은 그 직장 생활에 긴 직장 생활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미술로 돌아오게 되고 그래서 결국 많은 그 화업을 떠날 뻔한 그런 위치에서 다시 되돌아와 준 것은 이렇게 천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직장 생활에서도 윗 상사들이 하도 고집을 피워가지고, 그러니까 작가님이 네네. 별명이 뭐였대더라? 강대리만족? 네, 진짜요, 그랬던 작가님?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직장 생활을 한 5년 정도 하니까 네. 이 계급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렇죠. 직급이. 과장 대리였었는데 보통 뭐 강대리 뭐 이럴 때예요. 근데 이제 제가 또 이렇게 직장 상사들한테 네. 또 이렇게 이 남들이 대들지 못하는 거를 대드니까 이제 동료나 후배들은 강대리 뒤에다가 대리만족을 시켜주는 선배들한테는 되게 못된 후배이면서 말 안 듣는. 예. 네. 그러면서 또 이렇게 후배들은 또 굉장히 저를 좋아하는 네. 선배의 입장이고 그렇습니다. 예술가의 혼을 좀 가둬 놓으시고 직장 생활을 하셨다는 부분에서 더 존경스럽거든요. 붓을 놓으셨었잖아요. 직장 생활 하는 동안에. 힘들지는 않으셨어요? 새로운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새로운 세계에 제가 농약회사 다녔어요. 네. 농약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뭐 대학교 졸업자들이 몇 % 차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아버님이 추천해 줘서 아버님 힘으로 이렇게 직장에 이렇게 낙하산으로 이렇게 들어갔지만 그 생활에도 성실히 했습니다. 잠시 그림을 이렇게 다소 잊기도 했지만은 늘 마음속에는 그래야 되겠다는 열망이 이렇게 있었고 일반 사람들의 그 직장 생활의 현실 이런 것은 작가 생활, 미대 졸업자로서는 경험할 수 없는 아주 그 좋은 스터디였지 않나. 그것을 직장을 그만두고 바로 그 예술을 한 게 아니에요. 그 화랑을 운영하셨어요. 네. 화랑을 운영하신 특별한 이유라도 퇴직금도 생겼고 일단 돈이 생겼군요. 네. 특히 오늘 이 동숭동에 오니까 그 감회가 새로운 게 여기서 가까운 곳에서 제가 이 화랑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굉장히 낭만적으로 보였었고 그리고 또 다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어떤 완충적인 시간 내가 그림을 그리지 않는 동안에 어떠한 상황일까 사업을 너무 쉽게 생각한 일면 네. 네, 굉장히 낭만적으로 생각했거든. 이 갤러리 하얀 벽면이 굉장히 낭만적이었던 게 아니고 그 갤러리 운영이 안 되고 사업이 힘드니까 아주 그 하얀 벽에 딱 갇혀버렸다라는 네. 직장 직장 생활보다도 더 고통스러웠던 것이 이 동숭동의 애환이지 않을까. 결국 망했습니다. 한 4년 했나요, 작가님? 예. 네. 예. 퇴직금은 어떻게 좀 건졌어요? 조금이라도? 뭐 퇴직금 날렸죠. 이런 예. 애석하네요. 예. 본격적으로 작품 활동을 또 시작하셨잖아요. 예, 예. 9년 동안 작업만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좀 특이한 점이 9년 동안의 전시회를 한 번도 하지 않으시고 9년 만에 48세가 되던 해에 전시를 하셨거든요. 게다가 세 군데에서 동시에 개인전을 여셨었는데 그 의미가 어떤가요? 강영구라는 이름을 정말 국내에 본격적으로 자리매김한 굉장히 그 큰 행사였어요. 왜냐하면 조선일보 미술관이라든가 예술원당이라든가 지금도 어느 정도 굉장히 명망성이 있는 공간이죠. 많이들 하고 싶어하는 공간이고 굉장히 또 더 큰 작품들. 네, 그것도 인물. 네, 어마어마하게 큰 작품들과 한 70여 점, 80여 점 됐을 거예요. 그 당시 선보인 작품이 아주 주목을 많이 받았던 네. 그 전시였어요. 네. 국내에서도 그렇게 주목을 받으셨는데 해외에서도 유명하시잖아요. 해외 전시 중에서는 어떤 전시가 기억에 남으세요? 53세 때 제가 이제 이렇게 그림이 처음 팔려봤는데
이렇게 많은 그림들이 또 이렇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샘 전시 싱가포르 아트 뮤지엄, 그것을 샘이라 그러죠. 그 전시장에 저의 신작으로 다 전시가 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한 30% 정도만 신작으로 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다 준비하겠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이렇게 준비를 한 것이 만인 소장가들에게 소장되어 있는 작품을 집계를 시키더라고요. 상당량을. 미술관에서 전시될 수 있는 상당량을. 그것은 그 소장자들에게 일일이 양해를 구해야 되고 그리고 또 막대한 보험료를 지급을 이렇게 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것이 한꺼번에 이렇게 보여졌을 때 저는 제 작업실은 없지만은 제 그림을 그렇게 한꺼번에 펼쳐보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작업실이 넓지도 않고 또 쌓여져 있는 그림을 갖다 일일이 본다라는 것은 내 그림이지만은 상당히 귀찮은 일입니다. 쭉 펼쳐놓고 본다라는 것은 제 생활에서는 참 보기 힘든 것이죠. 네. 그것이 또 나한테 없는 그림들이 이렇게 미술관에서 이렇게 전시가 되고 이것이 펼쳐지는 것을 내가 작가가 아니고 네. 한 인간으로서 이렇게 감상되었을 때 참 그 미술관 측이 고마웠고 고맙고. 예. 네. 과거에 하도 작품이 이렇게 소화가 안 되길래 거기에 놓여지는 작품이 아직도 내 창고에서 왔다라는 그런 착각이 들기까지 했었습니다. 네, 그게 아마 그 싱가포르의 샘은 사실 해마다 비엔날레, 2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국제 미술 행사죠. 비엔날레 주 전시장이에요. 그만큼 권위가 있는 공간이고 저도 가봤지만 굉장히 넓어요. 네. 근데 거기 공간을 갖다가 예전 작품까지 컬렉터한테 다 일일이 연락해서 그것도 한국 작가의 작품을 그것을 70% 가량을 이제 작가의 손을 떠난 것을 채우려고 했다는 그 노력은 작가를 그러니까요. 존중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과정이죠. 네. 예산도 많이 들고요. 네. 보통 정성이 아닌 것 같아요. 전시를 기획하는 입장에서도. 심지어는 그 작가님 초기 작품, 덕수궁 미술관에서 전시했던 그 집회 그린 거 있잖아요. 네. 그것까지 전시가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랬군요. 예. 네. 그 굉장한 작가님과 작품에 대한 애정이 깃들여져 있어서 더 감동이 있으셨던 전시가 아니실까 개인적으로 예,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작가님 지금까지 뭐 인생도 들었고요. 작품 활동 얘기도 들었는데 이제는 어떤 작품으로 이렇게 관객들이랑 소통을 하고 싶은지 궁금해지네요. 평생 그 얼굴만을 위한 얼굴을 그리겠다라는 것은 없습니다. 또 그래서도 안 되고요. 작가는 많은 시도를 해야 됩니다. 시도라는 것은 한 70%의 실패를 각오해야 되는 뉘앙스입니다. 우리가 30%의 성공을 거두었다는 것은 야구 메이저리그나 국내 리그에서 봤을 적에 3할 3푼 3리라는 것은 수위타자입니다. 30%만 성공이 될 수 있다 그러면은 네. 어떤 시도라도 해야 됩니다. 지금 역시도 제가 얼굴의 작가로만 알려져 있지만은 꼭 얼굴만은 그린 것은 아니었고요. 그렇지만은 얼굴은 대단히 중요한 소재로서 앞으로도 지속됩니다. 앞으로의 그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피사체가 없으면서도 우리 마음속에 존재하는 사람의 얼굴들. 네. 머리카락이 모두 뱀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메두사의 얼굴이라든지 미녀도를 그리더라도 백설공주의 얼굴. 요새 그 소피아 공주가 또 유명하더구만. 네. 그래서 이렇게 손녀를 위해서 소피아 공주를 의인화시키고 네. 정말 그릴 거 많습니다. 예,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듯이 네. 그릴 것은 많은데 남아있는 시간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피사체가 없으면서도 우리 마음속에 사진이 찍혀 있는 것보다도 더 마음속에 깊이 들어가 있는 인물을 끄집어내겠다. 네. 예. 네, 설레는 마음으로 한번 또 작은 작품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강영구 작가님 모시고 얘기를 나눠봤는데 네. 평론가님께서는 오늘 소감 어떠셨어요? 예술은 현실의 반영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얼굴을 보면
인생사가 어땠는지 지금 현재의 마음 상태와 컨디션이 어떤지 다 알 수 있습니다. 강영구 작가님의 모든 그림에는 바로 그런 것들이 녹아 있어요. 이 사회를 말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반고흐를 그리고 유명인들을 그리지만 또는 자화상을 그리지만 그 상을 통해서 들여다볼 수 있는 정신세계와 그 내면의 무언가를 읽도록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형을 하고 색깔도 강하고 크기도 원래 정해진 조그만 크기가 아닌 거죠. 인물도 되게 달라지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조금 아쉬웠던 건 되게 다양한 작업을 하세요. 설치도 하시고 캐리커처도 하시고 조각도 합니다. 근데 이 시간에는 그것을 다 보여드리지 못했지만 다음 기회에는 좀 같이 볼 수 있는 장이 마련되면 얼마나 좋을까. 네, 그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네. 또 강영구 작가님 모신다고 했을 때 소정 씨가 제일 좋아했잖아요. 제가 작가님 작품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작품 속의 눈을 보면은 그 작품 속의 인물이 왠지 저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듯한 느낌을 줘요. 나 너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죄를 많이 지면 안 돼요. 네. 뜨끔한 거잖아. 네, 그래서 잘하고 있어라는 용기를 주기도 하고요. 그건 아니야라고 하는 경종을 울리기도 하고. 그래서 자꾸만 저에 대해서 성찰하는 기회를 갖게끔 하더라고요. 이렇게 영광스럽게 뵙게 돼서 네. 너무 좋습니다. 작가님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한마디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우리 젊은 작가들이 비록 힘은 들겠지만은 외주를 타고 있는 그런 고통이겠지만은 땅에 떨어질까봐 그들이 갖고 있는 그 힘듦 속에는 중심을 잡는 그런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네. 그러나 그 외줄이 땅에 닿는 순간 지그재그로 걷기 시작하고 중심을 잡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땅에 내려서도 자기 스스로 이 땅에 어떤 외줄을 그려놓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저 역시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할 때는 내가 나에게 하는 소리, 내 이야기를 최초로 듣는 나이기를 희망하고 조금 더 이렇게 그 내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작업하시고 있는 많은 작가들한테 네. 귀감이 되는 좋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시청자분들을 대표해서 제가 부탁 한 가지 드릴 게 있는데요, 작가님. 작가님의 이런 순수한 영혼과 예술혼, 마음을 듬뿍 담아서 사인 한 장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나중에 이 판만으로도 제가 500만 원이 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작가님.